안녕하십니까. 뉴스 플러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인공지능 대전환의 시대를 열겠다며 대대적인 투자를 예고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시간을 허비해 지금이라도 속도를 내야 한다며 신속한 심사를 위한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 방향성을 설명하는 시정연설을 하기 위해 국회를 찾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시정연설에 앞서 에이펙 성과부터 소개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관세 협상을 매듭지어 불확실성을 해소했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는 관계 전면 회복을 이끌어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 영혼까지 갈아 넣으며 총력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곧바로 이어진 새 예산안 설명에선 인공지능 대전환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천금 같은 시간을 허비하고 연구개발 예산까지 삭감했는데 지금부터라도 속도를 높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인공지능 대전환을 위한 산업지원 예산 3배 증액과 첨단 전략산업, 연구개발 역대 최대 투자를 띄웠습니다. 미래성장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해 총 지출은 올해보다 8.1% 늘어 728조 원 규모이지만 당장 급하지 않거나 불필요한 예산 역시 역대 최대인 27조 원을 줄였다고 부각했습니다. 내년은 인공지능 시대를 열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역사적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우대 재정 원칙을 전격 도입한다는 언급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며 아동수당 등 정부 재정사업 7개 분야에서 비수도권을 더 많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대통령 연설에선 인공지능이란 단어가 28번으로 가장 많이 등장했는데 새로운 성장 동력 없이는 국가 생존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절박함이 반영됐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이 대통령은 국민과 나라를 위하는 진심은 여야가 다르지 않다고 믿는다며 국회의 법정 기한 내 예산안 통과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대하는 여야 모습은 이번에도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민주당은 40번 가까이 박수를 치면서 이재명을 크게 연호했지만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에 항의하면서 회의장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본회의장 표정은 박희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무채색 넥타이를 맨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해 취임 뒤 두 번째로 국회를 찾았습니다. 정청래 대표와 악수를 시작으로 민주당 의원들과 반갑게 인사하며 본회의장 중앙을 가로질렀습니다. 국정감사 기간 중심에 섰던 최민희 과방위원장과 짧은 대화를 하는 장면도 시선을 끌었습니다. 국민의힘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특검의 영장 청구에 항의해 불참한 상황. 텅 빈 제1야당 자리를 보며 이 대통령이 한마디 했습니다. 좀 허전하군요. 20분 넘게 진행된 시정연설은 마치 팬미팅을 방불케 했는데 이 대통령의 발언 사이사이 40차례 가까운 크고 작은 박수갈채가 쏟아졌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마침표는 다시 협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이 법정 기한 내에 통과되어 대한민국이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이 대통령은 기립박수 속에 연설을 마쳤고 의원들의 뜨거운 환호를 받으며 본회의장에서 한참 의원들과 여운을 즐겼습니다. 민주당은 에이펙도 시정연설도 A급이라며 극찬했고 국민의힘은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자화자찬이라고 혹평했습니다. 이제는 AI 시대에 고속도로를 구축해야 한다는 말씀은 이념을 넘어선 미래통합 선언이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포퓰리즘 예산과 권력 장악을 위한 시도를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일방통행식으로 질주하는 거대 여당도 운동장을 떠나 일탈한 제1야당도 나란히 남탓만 되풀이를 했습니다. 막을 올린 예산 정국에서도 비슷한 기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반쪽이 된 건 윤석열 정부 때 이후 3년 만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이 특검을 이용해서 정치 보복을 한다며
이제는 전쟁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검은 마스크에 상복, 근조 자유민주주의 영정까지 들고 로텐더홀 계단에 모였습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 영장 청구에 항의하며 이재명 대통령 국회 도착에 맞춰 규탄 대회를 연 겁니다. 이례적으로 본청 앞까지 나온 국회의장을 보며 분위기가 고조되더니 입법부가 대통령 사수일입니까? 이 대통령이 등장하자 침묵 시위란 말이 무색해집니다. 이 대통령은 살짝 미소 지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다가와 짧은 인사를 남기고 떠났습니다. 시정연설 직전 사전 환담 역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보수 야권 없이 진행됐습니다. 이 대통령이 오부 요인, 특히 번개불 파기환송으로 민주당 표적이 된 조희대 대법원장과 악수하는 모습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작은 차이를 극복하자며 연대를 강조했고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건너뛴 것을 꼬집었습니다. 일치 단계로 못할지라도 한 방향을 향해서 같이 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회가 특히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잖아요. 시정연설할 때는 대통령께서 오지 않으셔서 그래서 참 서운했었는데 대통령께서 이렇게 와서 오늘 시정연설 하시는 것은 국민들이 볼 때 든든한 마음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회의장에 발길도 들이지 않은 국민의힘은 추 전 원내대표 영장의 목표는 야당 말살이라면서 이젠 전쟁이다,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려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이재명의 5개 재판이 재개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모아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이 마지막 시정연설이 되어야 합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고 특검 수사에 당당히 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의 주문에 의한 그런 수사 결과를 만들고 꿰맞추기 작업을 한 거 아닌가 하는. 민주당도 지난 2022년 야당 시절 이재명 당시 대표를 겨냥한 수사에 반발해 시정연설에 불참했습니다. 3년 만에 반쪽 연설이 재연된 건데 여야가 바뀌었을 뿐 예산 첫 관문부터 눈살 찌푸려지는 극한 대치만 노출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한미 안보협의회의 참석차 방한한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우리 군의 핵 추진 잠수함 도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는 잠수함에 탑재될 원자로 핵심 기술을 이미 확보하고 있다며 핵연료만 있으면 건조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에이펙 기간 한미 정상회담에서 떠오른 우리 군의 핵 추진 잠수함 도입 의제가 한미 국방장관 회의체 안보협의회의 테이블에 올랐습니다.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을 재확인하며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We're going to work closely with the Department of State and the Department of Energy to fulfill President Trump's commitment in a deliberate manner. 우리와 원자력 협정을 맺은 동맹국 정상에 이어 미군 당국의 수장이 양국 간 군사 정책을 조율하는 고위급 기구에서 핵잠수함 협력을 공식화한 겁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동맹국이 군사적 능력을 더 키워야 한다며 우리 정부의 방위비 지출 확대 계획에 고무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는 잠수함에 탑재될 원자로와 무장체계 등 핵심 기술을 이미 확보하고 있다며 핵 연료만 있으면 우리 기술로 충분히 건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료를 확보하고 20년대 후반 건조 단계에 진입한다면 30년대 중후반에는 선두함 진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무 논의를 위한 한미 외교 국방당국 간 협의체를 비롯해 범정부 차원의 전담 조직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 다만 핵 추진 잠수함과 핵무기 개발은 전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NPT 체제에 가입된 나라로서 핵을 본질적으로 가질 수 없는 나라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에서 핵무기 개발은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밖에도 한미 안보협의회의에선 전시작전권 전환을 비롯한 동맹 현대화와 북핵 억제, 방산협력 방안 등이 폭넓게 논의됐습니다. 하지만 통상 발표되던 공동성명은 양국 간 관세와 안보 분야를 망라한 합동 팩트시트가 나오면 알리겠다며 공개를 미뤘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회의를 마친 뒤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예방하고
방한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YTN9입니다. 법원이 각종 청탁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한 구속 집행정지를 인용했습니다. 일시 석방되는 기한은 오는 7일까지인데요. 한 총재는 이 기간에 병원 치료를 받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취재 기자를 연결합니다. 안동준 기자. 네, 김건희 특검 사무실입니다. 네, 한학자 총재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법원은 오늘 한학자 총재에 대한 구속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기한은 오는 7일 16시까지인데 이 기간 한 총재는 일시 석방됩니다. 통일교 측은 한 총재가 병원 치료를 받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구속 집행정지는 피고인에게 중병 등 긴급하게 석방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일시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결정 즉시 효력이 발생하고 보석과는 달리 보증금 납부 조건은 없습니다. 앞서 한 총재는 특검 출석 과정부터 고령과 심장 질환을 이유로 특검 소환에 불응했고 구속 이후에는 구속 적부심도 신청했습니다. 특검은 조금 전 한 총재에 대한 석방 지휘를 내렸고 한 총재는 곧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올 걸로 보입니다. 예, 김건희 씨 일가에 대한 조사는 아직 진행 중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김건희 씨 모친인 최은순 씨와 오빠 김진우 씨가 특가법상 국고손실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함께 도착한 두 사람은 특검 수사에 대한 입장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양평 공흥지구에서 아파트 개발 사업을 벌일 당시 개발 부담금을 내지 않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오늘 특혜 의혹 외에도 두 사람의 증거 은닉과 수사 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오늘 종묘 차담회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로 전환된 신수진 전 대통령실 문화체육비서관이 특검에 두 번째로 출석했습니다. 네, 김건희 씨 보석 신청과 관련해서 특검이 입장을 밝혔죠. 네, 특검 관계자는 오늘 김건희 씨의 보석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씨가 증인과 접촉할 가능성 등 증거 인멸 우려가 충분하고 구속 사유도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앞서 김 씨 측은 어제 어지럼증과 불안 증세 등이 악화하고 있어 적절한 치료와 방어권 행사를 위해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며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이와 함께 김 씨가 현재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고 또 특검의 공소권 남용 여지가 있는 데다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도 함께 내세웠습니다. 김 씨의 다음 재판은 내일 오전 10시 10분으로 예정돼 있는데 재판부가 내일 재판에서 보석 신문기일을 지정할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서 YTN 안동준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도 재차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경호처 수뇌부를 상대로 직접 신문하기도 했습니다. 취재 기자를 연결합니다. 권준수 기자. 네, 내란 특검 사무실에 있는 서울고등검찰청입니다. 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기일에 이어서 오늘도 출석했군요.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 방해 사건으로 기소된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우선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대통령 경호처를 이끌었던 김성훈 전 차장이 지난 기일에 이어 오늘도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비화폰 서버를 삭제하라 지시한 적이 없지 않으냐고 묻자 김 전 차장은 그렇다고 짧게 답했습니다. 지금은 박종준 전 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 전 경호처장은 올해 초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경호처장으로서 이 문을 확 열어주고 윤 전 대통령에게 수갑을 차고 가라 할 수 없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최상병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이번 주 토요일 소환을 통보했군요. 그렇습니다. 최상병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8일 오전 10시에 특검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으라는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나온다면 최상병 특검에서 첫 조사가 이뤄지는 건데요. 특검 관계자는 조사량이 많아 한 번에 조사를 끝내지 못할 수 있다면서 공개 방식 여부는 아직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최상병 사건의 수사 외압을 가했는지, 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주 호주 대사
임명하면서 사실상 도피성으로 이렇게 내보낸 건 아닌지 전반적인 내용을 추궁할 거로 보입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특검에 출석 요구가 있었지만 변호사의 재판 일정을 사유로 불출석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란 특검에서 YTN 권유수입니다. 내란 특검이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법무부에 보낼 예정입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법원으로부터 체포동의 요구서를 송부받았다며 이를 오늘 중 법무부에 보낼 거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가 대통령 재가를 받아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면 국회의장은 이후 처음 여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합니다. 오늘 오전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재개발 조합 사무실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해 3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은 전직 조합장인 60대 남성을 현행범 체포하고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를 연결합니다. 윤태인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YTN에서 확보한 영상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목을 부여잡은 한 여성이 지나가던 차량에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전화를 걸려는 찰나 갑자기 한 남성이 나타나 여성에게 달려드는데요. 이내 운전자를 포함한 시민들이 이 남성을 제압하기 위해 덮쳤고 곧 경찰이 도착해 이 남성을 연행합니다. 오늘 오전 10시 20분쯤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입니다. A씨는 흉기를 휘둘러 3명을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이 사건으로 50대 여성과 60대 여성 등 여성 직원 2명과 임시조합장인 70대 남성 1명 등 모두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피해자들은 모두 목을 다치는 등 중상을 입었는데요. 경찰은 피해자들의 생명은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해당 조합의 전 조합장이었던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A씨는 지난 7월 피해자 가운데 1명을 추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해 조합장직에서 해임됐고 검찰도 지난달 31일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약식 기소해 벌금형을 구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윤태인입니다. 삼성전자 하청 물류 사업장에서 코일 하역 작업 과정에 30대 노동자가 사망해서 사고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오전 10시쯤 경기도 수원 삼성전자 물류 업무 위탁 업체에서 37살 노동자가 트럭 적재함에서 추락한 뒤에 뒤따라서 떨어진 340kg 코일에 맞아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 경기지청은 해당 업체에 작업 중지를 권고하고 원인 조사와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사상 처음 4,200선을 돌파했던 코스피가 5거래일 만에 하락 마감해 4,120대로 밀려났습니다. 코스피는 4,219로 출발해 한때 4,117까지 밀렸다가 2.4% 떨어진 4,121.74로 정규 거래를 마쳤습니다.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5% 넘게 떨어졌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엔비디아의 최첨단 칩을 다른 나라에 주지 않겠다며 중국뿐 아니라 동맹국에까지 수출 통제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한국에 최첨단 칩 26만 장을 공급하기로 한 엔비디아의 입장과는 배치되는 것이어서 현대차 등 국내 기업의 AI 칩 수급에 비상이 걸릴 전망입니다. 뉴욕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엔비디아의 최첨단 인공지능 AI 반도체의 경우 수출 없이 내수로만 돌릴 것이란 구상을 밝혔습니다. NVIDIA is really just a brilliant company. New Blackwell that just came out, it's 10 years ahead of every other chip. We don't give that chip to other people.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뿐만 아니라 동맹국에도 엔비디아의 최첨단 칩 수출을 통제할 경우 한국의 AI 반도체 수급에 악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앞서 엔비디아는 한국 정부와 삼성전자, SK그룹, 현대차그룹, 네이버 클라우드 등의 26만 장의 그래픽 처리 장치, GPU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한국에 공급할 GPU 26만 장은 대부분 최신 GB200 그레이스 블랙웰이며 보조 GPU인 RTX 6000 시리즈도 일부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블랙웰은 생성형 AI와 데이터 센터용으로 만든 차세대 그래픽 칩으로
방대한 AI 연산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엔진입니다. 특히 현대차가 블랙웰 5만 장으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면 엔비디아 H112만 장을 보유한 테슬라와 비슷한 AI 연산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하지만 블랙웰 공급에 차질이 생길 경우 자율주행차 개발을 놓고 테슬라와 경쟁 중인 현대차 등 국내 기업에는 치명타가 될 전망입니다. 한국 방문 때 많은 선물을 챙겨가고도 트럼프 대통령이 블랙웰 수출을 통제할 경우에 엔비디아는 물론 한국 정부와 기업들의 반발도 거세져 양국 간 돌발 변수가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규제 지역 선정 기준을 두고 위법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규제 지역 지정을 위해서는 직전 3개월치 통계가 필요한데 정부가 7월부터 9월까지가 아닌 6월부터 8월까지의 수치를 사용해서 규제 지역이 달라졌다는 주장이 나온 겁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조정 대상 지역 등 3중 규제로 묶은 11호 부동산 대책. 예를 들어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려면 최근 3개월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해야 하는데 정부는 6월에서 8월 통계를 바탕으로 이들 지역이 지정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두고 정부가 정책 발표 직전 달 통계인 9월 통계를 의도적으로 배제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국토부에서 뭐라 그랬냐면 9월분 통계가 아직 안 나와서 8월분 통계를 썼대요. 8월분 통계를 쓰면 이게 요건을 충족한다는 거예요.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에 전달 통계가 없으면 그 전전달 거 써도 된다라는 내용 있어요? 이에 대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월 통계가 발표되기 전이라 어쩔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에는 통계가 없어가지고 불가피하게 이렇게 아마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양해해 봅니다. 관계부처에서도 규제지역 지정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기간 통계가 없다면 가장 가까운 월에 대한 통계를 활용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규제지역 지정을 위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의결 시점인 10월 13일부터 14일까지 기준으로 보면 8월 이전 통계만 존재한 만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9월 주택 통계가 공표된 건 대책 발표 당일인 10월 15일로 대책 발표일을 하루 이상 늦췄더라면 9월 통계를 반영할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도 9월 통계를 반영했다면 서울 도봉구를 비롯해 10곳은 투기 과열지구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9월 통계를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면 11호 대책 파급 효과를 키우기 위한 통계 조작으로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개혁신당에서 조만간 11호 대책에 대해 행정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만큼 위법성 여부는 법원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두입니다. 내년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이 감소하면서 전셋값 상승폭이 커질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오늘 세미나를 열고 내년 전국 주택 매매 가격은 0.8%, 전세는 4%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전셋값 상승폭 전망이 높았는데 신규 입주 물량 감소와 매수세 둔화에 따른 전세 수요 유입, 실거주 수요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입니다. 22대 국회의원이 보유한 주택 가운데 5분의 1은 서울 강남 지역에 집중됐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민단체 경제정의 실천시민연합은 22대 국회의원 부동산 재산 분석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회의원이 본인이나 배우자 명의로 보유한 주택은 모두 299채로 이 가운데 20%인 61채는 서울 강남 4구 지역에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도 61명으로 전체 20%가 넘었는데 민주당이 25명, 국민의힘 35명이었습니다. KT가 해킹 피해 후속 대책으로 모든 가입자의 유심을 무료 교체해주기로 했습니다. KT는 오늘 이사회에서 전 고객을 대상으로 한 유심 교체 실시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위약금 면제 여부 안건은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김영섭 KT 대표는 해킹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연임을 포기했습니다.
SK텔레콤 가입자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분쟁 조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개인정보 분쟁 조정위는 SK텔레콤이 피해자 1명당 30만 원을 배상하라고 권고하는 조정안을 결정했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SK텔레콤 해킹 당시 매장 곳곳에선 유심 교체를 위해 긴 줄이 이어졌습니다. 이른바 유심대란 사태입니다. 이와 관련해 가입자 중 3,998명이 신청했던 집단 분쟁조정 신청 심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휴대전화 번호와 유심 인증키 같은 민감정보 25종이 유출돼 가입자의 피해가 인정된다며 한 명당 손해배상금 3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휴대폰이 복제될 것에 대한 피해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유심 교체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겪었을 혼란과 불편등에 대해서 정신적인 손해배상을 인정한 것입니다. 다만 신청인들이 요구한 원상회복은 정보가 이미 유출된 사고 특성상 실현하기 어렵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정안은 통지 후 15일 이내에 SK텔레콤과 분쟁조정 신청인 모두가 수락해야 성립됩니다. 한쪽이라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조정은 성립되지 않는데 이렇게 되면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분쟁조정위는 이와 함께 SK텔레콤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와 유출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관리 계획 수립 이행 등을 공고했습니다. SK텔레콤은 회사의 사고 수습 및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보상 노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면서 조정안 수락 여부는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중국이 우리나라와 일본 등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무비자 조치를 내년 말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 국민은 여권만 갖고도 30일간 중국 방문이 가능합니다. 권준기 기자입니다. 중국 정부가 한국 등에 대한 무비자 조치를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관광이나 사업 목적으로 중국을 찾을 경우 내년 말까지 30일간 중국에서 무비자 체류가 가능해진 겁니다. 한국, 일본, 프랑스, 독일 등 기존 무비자 대상국 45개 나라가 모두 연장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扩大高水平对外开放，持续便利中外人员往来。中方决定将对法国等国的免签政策延长至2026年12月31日。 이번 비자 연장 조치는 최근 해빙 분위기로 전환되고 있는 한중 관계와도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지난주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해 양국의 교류와 협력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愿同韩方加强沟通，深化合作，拓展共同利益，携手应对挑战。 대외 개방을 내세웠지만 이어지는 소비 둔화와 부동산 침체를 관광으로 메우기 위한 조치로도 풀이됩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내수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무비자 정책을 도입한 중국은 이번에 스웨덴을 적용 대상 국가에 새롭게 추가했습니다. YTN 권중기입니다. 최근 독감 환자가 지난해 3배 수준일 정도로 독감이 유행하고 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10년 사이 최대 유행이 올겨울에 찾아올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면서 예방접종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추운 날씨가 한창이던 올해 초 독감을 의미하는 인플루엔자가 크게 번졌습니다. 최근 독감 유행이 심상치 않습니다. 독감 의심 환자가 3주 만에 9배 넘게 급증했는데요. 질병관리청이 최근 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는데요. 그런데 한 해도 채 지나지 않아 독감 유행이 다시 심해지고 있습니다. 올해 43주차 인플루엔자 유사 증상을 보이는 환자는 외래 환자 1000명당 13.6명을 나타냈습니다. 1년 전에 3.9명보다 3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나이별로는 소아와 청소년들의 유행이 특히 심합니다. 7에서 12세 환자가 1000명당 31.6명으로 가장 많았고 1에서 6세 25.8명, 0세 16.4명, 13에서 18세 15.8명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다른 감염은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는데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유행은 유난히 지금 증가를 하면서 아직 독감 예방접종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시점인데 독감 유행이 되고 있어서 좀 걱정이긴 합니다. 보건당국은 이번 유행이 지난 10년 사이 가장 독감이 유행했던 2024, 2025절기와 비슷한 수준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유행주의보가 12월에 발령이 됐었는데 그보다 이제 2달가량 일찍 시작이 됐고 증가하는 그런 속도들을 봤을 때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더 긴 기간 유행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질병청은 65세 이상 어르신, 임신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국가 예방접종에 반드시 참여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겨울철 본격적인 유행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이달 안에 접종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이슈플러스 오늘의 전국 상황, 조기현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이 있었습니다. 오늘 국회는 어떤 분위기였는지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정부는 2026년 총 지출을 올해 대비 8.1% 증가한 728조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2026년 예산안은 바로 인공지능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입니다. 시정연설은 국민께 전하는 감사의 편지이자 내란이 망친 민생경제를 살리겠다는 결의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 역사적인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에 보이콧을 선언하고 불참했습니다. 정쟁에만 몰두하지 말고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이재명의 5개 재판이 재개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모아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이 마지막 시정연설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전쟁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728조 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대비 8.1%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 예산안인데요. 어떻게 평가하셨겠습니까? 꼭 필요한 예산 편성이었다고 보고요. 매우 적절하게 편성됐다고 보입니다. 일단 이번 예산 편성의 기조는 일단 성장과 회복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작년 비상계엄 내란 이후에 민생 경제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아직 회복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 사회 안전만 확보를 위한 예산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건 분명해 보이고요. 이번에 그 예산을 편성해서 했기 때문에 경제 성장 효과가 발생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하게는 AI 강국으로 위한 구체적 비전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고 그래서 이 부분 예산을 지난해 3조에서 10조로 대폭 상승했습니다. 이번에 에이펙 과정에서 확인된 것처럼 엔비디아 전승황 CEO 등 AI 관련된 세계 각국의 투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번 유엔 총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세계적 자산 운용사와 MOU를 체결해서 그 역시 MOU를 체결하고 AI 관련된 투자를 유치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AI 강국으로 할 수 있는 기반을 갖고 있는 한국에 대해서 세계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 따라서 우리 정부는 미래 산업으로서 AI 산업에 투자하기 위한 예산을 필요할 적시라고 판단했고 그 부분 예산을 편성했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투자와 성장 그리고 회복, 민생 안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번 예산은 확장 재정이 필요한 시기이고 그것이 충실하게 반영된 예산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예, 지난 정부 기억을 떠올려 보면은 민주당이 예결위에서 기존 정부 예산에서 4조 1천억 원을 삭감했고요. 또 오늘은 국가 채무 비율까지도 지적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할 때 국민들에게 좀 소상히 관세 협상에 대해서 좀 설명을 추가로 해줬으면 좋았었는데 그 부분 안 하기 좀 아쉽습니다. 관세 협상에 대해서 지금 미국과 한국이 설명이 다른 부분이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서 설명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 설명 안 해주신 게 매우 아쉽고요.
또 하나 지난번에 작년에 국민의힘이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예산을 편성했을 때 그때 정말 무차별하게 민주당에서는 삭감을 했었습니다. 그 삭감을 한 거에 대해서 사과 말씀 정도는 해야지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예산 심사를 할 때 좀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는 그런 좀 마음이 될 건데 그러지 않고 전혀 사과 없이 바로 예산을 증액하면서 예산을 다 그대로 통과시켜달라라고 요청하신 것은 좀 뻔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씀드리고, 내가 쓰면 예산, 남이 쓰면 낭비라는 그런 입장을 가지셨던 야당 대표가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입장이 달라지는 거 역시 내로남불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예산이 증액된 게 지금 728조 원인데요. 그 예산안으로 잡힌 편성이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예산이 700조 원을 넘게 됐습니다. 700조 원이 넘는데 그중에 상당액이 퍼주기 예산이라는 지금 의혹이 있습니다. 특히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이라든가 또는 지역 상품권 사업들은요, 이 둘만 합해도 55조 원이 넘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내년도 지방선거를 의식해서 지방선거 직전에 국민들에게 현금을 살포하기 위해서 숨겨낸 예산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 국감에서 이번 그 예산 심사에서 철저하게 따져보겠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해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4조 1천억 원을 감액하면서 이 중에서 예비비를 절반 수준인 2조 4천억 원을 감액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게 대부분 복귀된 겁니까? 그렇죠. 그 작년 예산 삭감안은 물론 결국에 이제 비상계엄 때문에 추가적인 협의 없이 그대로 삭감한 대로 통과가 됐지만 깎을 만한 예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비비가 4조 8천억이 편성이 됐는데요. 윤석열 정부 그 전년도에 예비비가 어떻게 쓰여지는지 잘 알지 못하는 게 결산상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소위 말하는 쌈짓돈처럼 쓰여졌고 실제 용산으로의 대통령실의 이전 등 예비비로 충당돼서는 안 될 부분까지 예비비로 쓰여졌고 이런 부분들이 확인됐기 때문에 예산 결산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본 예산에 편성돼야 될 부분을 예비비로 잡아놓고 마구잡이로 예산 집행을 한다라는 문제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예비비를 절감 수준으로 삭감을 했고, 또 특활비 관련해서 검찰이나 권력기관 특활비 소명을 요구했지만 마지막까지 소명이 안 됐습니다. 이 부분 삭감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ODA라든가 가스전 개발, 지금 보면 그때 깎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의 불용 예산, 불필요한 예산이었던 게 확인이 되는 부분에 대한 삭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확장 예산이 무조건 뭐 낭비적 요소다, 퍼퓰리즘이다 비판할 게 아니라 삭감하고 깎아야 될 부분이 있다면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국회에서 논의하면 됩니다. 늘린 것 자체를 비판하거나 평가하지 말고 왜 늘렸는지, 그게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 대통령과 정부의 설명을 좀 면밀히 살펴보시고 필요한 의견을 내고 여야가 협의해서 이번에는 기한 내, 법정 기한 내에 꼭 통과가 돼서 성장의 동력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여야가 같이 협력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예, 지난해 당시에는 예비비 등 일부 예산을 삭감할 만했다는 주장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보기에 남이 쓸 때는 낭비인 거죠. 남이 쓸 때 낭비고 내가 그 돈을 쓸 때는 예산이라는 그런 입장으로서 예산을 좀 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예비비는요, 역대 정부가 다 이제 예상치 못한 사고라든가 또는 국가적 재난을 대비해서 다 편성을 했던 겁니다. 그런 예비비가 삭감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왜 이재명 당대표가 이끄는 야당 시절에만 그게 삭감이 됐겠습니까?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탄핵을 시켜가지고 인사로 통해서 사람을 빼고요. 또 삭감을 통해 가지고 정부가 살림을 운영할 수 있는 돈을 빼고요. 이렇게 해서 사람 빼고 돈 빼고 하는 그런 전략 안에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무슨 정치 이유 이외에 어떤 합리적 이유는 찾을 수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이재명 대통령 오늘 말씀하신 것 중에 AI가 지금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AI는 한 28번 썼다고 그러는데요. 예. AI는 사실 윤석열 정부 때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던 부분이고 예산 투자를 많이 했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AI와 원전에 대해서 되게 많이 투자를 했었죠. 그런데 이번에 특히 AI를 들고 나온 이유는 아마 젠슨 황 때문 같습니다. 젠슨 황이 아무래도 AI의 가장 유명한 관련 스타다 보니까 그분이 한국에 와서 여러 가지 이제 뉴스거리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좀 편성해가지고 AI 붐을 좀 일으켜서 정부의 치적, 홍보를 좀 하기 위한 그런 용도로 AI를 강조하신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국민의힘은 어제 특검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항의를 하면서 오늘 시정연설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상복 차림으로 규탄 대회를 열었고요. 장동혁 대표가 이제 전쟁이다. 우리가 나서서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기 위해 모든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번에 직전에 지난주에 있었던 소위 슈퍼위크, 에이펙 기간 동안 한미 정상회담, 한중 정상회담, 그다음에 뭐 경제 CEO 서밋 등 젠슨 황 등 세계 각국의 정상이라든가 기업가들이 대한민국 정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보여준 신뢰,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신뢰는 더 이상 평가가 어려울 정도로 확고하게 회복됐고 이전에 대한민국으로 회복돼 있음을 전 세계에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대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어렵던 관세 협상도 타결이 됐고 아쿠아일로에 있었던 한중 관계도 이번에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관계 회복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대통령이 야당이 돕지 않아도 일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야당이 비판할 땐 비판하더라도 적어도 국익앞에 외교에 있어서는 협조를 하고 이번 에이펙에 평가를 한다고 하면 새 정부 출범하고 첫 예산인데 적어도 국회에 출석해서 국민께 드리는 설명을 같이 듣고 그 이후에 비판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실제 예산안이나 이 구체적인 시정 연설이 아니라 정치적 문제로 보이콧을 했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 들어설 때 외쳤던 내용이 뭐냐면 이 범죄자 꺼져라 이런 겁니다. 이 국민들 보기에 낯뜨거워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이 이 대통령 비판하고 있을 수 있고 편성된 예산이 본인들의 정책 기준과 철학에 맞지 않다고 비판할 수는 있지만 지금 이 정부와 무관하게 독립해서 수사하고 있는 특검에 의해 발부된 구속영장을 대통령의 책임인 것처럼 이렇게 비판하면서 국회를 보이콧하고 첫 정기국회 시정연설에서 상복을 입은 모습을 이렇게 대내 보이는 모습이 과연 지금의 이 상황을 초래한 직전의 여당으로서 보여줘야 되는 모습인가? 최소한의 책임감이 있는 것인가 묻고 싶고요. 비판을 할 때 하더라도 도울 땐 돕고 비판할 땐 할 때 많이 그나마 떠나간 민심을 조금이라도 다시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제1야당이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당 이름만 바뀌고 제1야당이 다시 보이콧을 선언한 건 3년 만인데요. 오늘 상황 어떤 전략입니까?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저런 입장이라면요, 마치 민주당은 이제 우리 윤석열 정부가 있었을 때 굉장히 본회의장에서 예의를 갖추고 협조를 잘한 것처럼 국민이 오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전혀 그러지 않죠. 2022년도입니다. 그때 민주당은요, 빨간 계단, 본회의장으로 올라간 빨간 계단을 장악해서 거기다 현수막을 걸고 피켓을 들면서 굉장히 윤석열 대통령의 비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보이콧을 하면서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않았었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거죠. 그때 당시 사실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지만 여소야대라는 그런 특수한 상황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읍소도 하고 협조를 요청도 많이 했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28번의 장관 탄핵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무차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정부 기능이 결국 마비 직전까지 갈 뻔한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지금 상당히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는 거침없이 지금 모든 것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회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예산이든 뭐 입법이든 어떤 안건이든지 전부 다 의석수로 다 밀어붙일 수 있는 그런 거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야당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반대, 항의 목소리조차 내지 말라. 그것도 예의를 갖춰라면서 내지 말라. 그건 너무 욕심 많이 내는 거 아닌가요? 전 그래서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오히려 왜 야당에서 이런 목소리를 낼까? 왜 날 비난할까?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또 하나 이제 이렇게 우리가 보이콧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요. 지금 정청래 당 대표가 추경호 원내대표가 지금 특검에서 구속영장 청구받았는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정청래 당대표가 이거를 빌미해가지고 즉 추경호 원내대표가 특검의 내란 이제 프레임으로 씌워지는 것을 때를 기다렸다가 그걸 통해서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하려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허락 속에서 이루어진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이 왔을 때 우리가 반길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소수 야당에도 불구하고 인정해주거나 호의를 베풀어주긴커녕 오히려 그 소수 야당마저 완전히 말살시키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최소한의 한글을 할 수밖에 없었다 말씀드립니다. 네. 전쟁이라고 외친 야당과 달리 여당은 좀 축제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기립박수 이어서 이재명 대통령을 이렇게 휴대전화로 사진도 찍고 이렇게 되게 기뻐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원래 12월 2일까지가 법적 처리 시한인데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시죠? 그렇게 돼야 되고요. 그렇게 될 거로 봅니다. 지난번 6월 27일 날 추경 시전 연설이 처음 있었죠. 그때는 이제 대선 직후였으니까 이제 축하의 분위기 좀 이런 게 있었고요. 이번에는 좀 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직전까지 APEC이 성공적으로 치러졌고 한미 간에 굉장히 어려운 국면으로 교착돼 있던 관세 협상이 타결이 됐습니다. 경제에 있어서의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고요. 성장의 동력을 마련한 거죠. 또 하나 굉장한 어려움이었던 이웃국가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위한 여러 가지 논의를 시작할 수 있고 또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중국과의 협력 관계도 다시 복원돼 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지난주 슈퍼위크의 주인공은 이재명 대표였고 이재명 대표 개인이 아니라 전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대통령이 그 직무를 적어도 지금 6개월 동안 짧은 기간 동안 인수위 없이 수행해 왔지만 이 대단히 어려운 외교 무대에서 성공적으로 대통령의 직무를 만들어낸 것에 대한 자축이고 가치 평가였다고 보고요. 이 예산안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문제 삼고 삭감 내지 증액 요구를 해올지는 아직은 모르겠지만 막연하게 오늘과 같은 태도로 정부 자체를 비판하고 예산안 자체가 포퓰리즘이라는 내용으로만 비판을 한다면 생산적인 협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법정 시한이 임박할 경우에 국민들께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통과 절차를 갈 수밖에 없는데요. 대통령 오늘 시정연설 막바지에서 분명하게 강조한 것은 초당적 협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일관되게 여야 협치 그리고 국민 전체의 대표자로서 대통령의 지위를 늘 강조해 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 예산안 처리의 과정에서도 여야가 협의를 통해서 정부 예산에 필요한 부분의 기본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불필요하다고 야당이 제안한다면 그 또한 수용해서 여야가 원만하게 합의해서 법정 기간 내에 처리하기를 대통령께서도 요청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여당으로서도 야당과의 적극적 대화 노력을 할 것으로 봅니다. 예, 추경호 전 원내대표 얘기 앞서서 해주셨는데 오늘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이거는 어떤 의도로 봐야 할까요? 당당하게 이제 임하겠다는 거죠. 어떤 정치적 국회의원으로서 어떤 혜택을 바라거나 특혜를 바라지 않고 법에 따라서 당당하게 임하겠다. 권선동 의원도 전에 그렇게 이제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 전례에 따라서 추경호 원내대표도 그런 선언을 한 거고요.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이미 여러 번 경찰에 가서 소명을 했었고 특검에 불려가서도 여러 번 소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증거들도 많이 제출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굉장히 자신 있어 하는 그런 이제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는데 추경호 원내대표는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물론 국회에서 어떻게 국회에서 당연히 민주당 의석수는 많으니까 체포 동의안이 통과되겠지만은 아마 영장 심사에 들어가면 저는 기각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그렇게 보고요. 왜냐하면 일단 피해자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표결권을 방해했다 그러는데 방해를 받은 피해자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국민의힘 내에서 내가 피해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황인데 피해자가 없는 가해자만 있는 피해자는 없고 가해자만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범죄를 특정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좀 모순이 있기 때문에 추경호 원내대표는 정치적 희생양으로 지금 공격을 탄압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방금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자꾸 이제 얘기하시다가 관세 타결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정부 공식 입장은 타결 아닙니다. 정부는 관세 협상, 협의라고 합니다. 타결이라는 것은요 강제성을 띌 정도로 문서화된다든가 공동 선언문을 한다든가 이런 상태를 타결이라고 하는데 정부가 타결은 단어를 쓰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은 계속 묻는 겁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라고 묻는 건데 아직 그 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주에 또는 조만간에 팩트 시트를 공개하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는 뭔가 베일에 가려져 있다. 국민들이 모르는 이명 계약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기 때문에 정확한 표현은 관세 타결이 아니라 관세 협상이 맞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지금 저희가 눈여겨보고는 포퓰리즘 예산을 좀 삭감할 수밖에 없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29조 원이 됩니다. 그리고 지역 상품권 예산이 26조 원이 됩니다. 이게 토탈 55조 원이거든요. 근데 작년에 올해 지역 상품권으로 13조 원을 풀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2배로 늘렸거든요. 이게 지금 저희가 보기에 의심스러운 게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관리를 위한 자금이 아닌가라는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하나 내년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 직전에 돈을 풀어가지고 매표 행위를 하려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희가 적극적으로 삭감 심사에 임할 수밖에 없다 말씀드립니다. 네, 국민의힘은 또 이재명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는 동안 비공개 의총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 지금 국민의힘 의원 1동 명의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추경호 의원이 아니라 당시 의결 정족수가 채워졌음에도 이 대통령이 본회의장에 들어올 때까지 표결을 미룬 우원식 국회의장을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로 수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야당 인사들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하기 전에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재판부터 재개해야 마땅하다. 이렇게 했네요. 그 우원식 국회의장 관련 주장은 터무니없죠. 그날 국회 상황은 전 세계에 생중계되고 있었고요. 국회의장이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조마조마하면서 절차적 흠결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하고 어쩔 수 없이 시간을 허비할 수밖에 없었던 이 상황을 다 지켜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만약에 그때 절차적 문제를 남겼으면 또다시 계엄을 선포할 문제가 틀림없이 발생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막기 위해서 절차적 완결성을 기하기 위한 시간이었다는 것은 당일 TV를 지켜본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재명 대통령의 출석으로 연결시키는 게 비상식적인 주장이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얘기는 이제 그만하시죠. 이거 각 법원에서 각급 법원 재판을 진행 중인 법원에서 재판 정지할 때 헌법 84조에 의해서 정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지금 정치적으로 여러 주장을 하고 있지만 법조계 헌법계 다수, 실제 절대 다수는 84조의 소추에는 기소와 재판이 정지된다는 해석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도 재판을 정지했는데 자꾸 정치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흔들고 이건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지위가 흔들리는 게 아니라 국민들 삶이 흔들리는 겁니다. 언제까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적 문제를 가지고 정치적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고요. 추경호 원내대표 문제는 글쎄요. 지금 본인이 소명하는 내용 외에 정말 그 정도의 내용 아무 의도 없이 장소를 옮기고 했던 거라면 11시간씩 조서를 열람할 필요가 있었나 싶습니다. 사실관계는 불과 몇 시간 사이의 일이기 때문에 복잡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 오랜 조사와 조서 열람이 있었다고 하면 추경호 대표가 예상하지 못했던 증거가 다수 제출됐을 가능성이 높고 질문 중에도 본인이 의도적으로 해제 표결을 방해하기 위해서 대통령실과 직접적으로 소통하면서 했던 행위와 관련돼서 특검이 확보하고 있는 내용이 상당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내용들이 질문 안에 있었고 그래서 답변 내용 중에 일부 억구의 표현이 잘못된 것이 유죄 인정 또 구속영장 발부 사유에서 범죄 소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상당 시간을 들여서 질문을 수정하고 거기에 진술을 덧붙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안을 종합해 보면 추경호 원내대표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와 관련해서는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상당히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고 지금까지 전면적으로 사실관계를 부인하고 관련 의원들 간의 진술에서도 서로 일치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을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기 때문에 특검이 보는 것과 같이 증거인멸 우려도 있다고 보여져서 아마 구속영장 심사가 이루어지면 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오늘 다시 이 시정연설 얘기로 돌아와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의장은 물론 관리에 따라서 오부 요인과도 함께 환담을 나눴는데 이 자리에서 좀 눈에 띈 발언이 콕 집어서 우리 대법원장님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수도 하고요. 이 장면은 어떻게 보셨어요? 왜 이렇게 콕 집어서 우리 대법원장님 이렇게 했을까요? 본인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으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있었을 때 전원 합의체에 의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의 유죄 취지 파기 환송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장 두려운 존재가 지금은 국민의힘 야당도 아니고 국민도 아니고요.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
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따로 개인적으로 연락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랬다가 당장 언론에 보도되면서 엄청난 후폭풍이 불 거예요.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만 마주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저렇게 공식 석상에서 마주쳤을 때 본인이 속내에 있는 말이 자기도 모르게 우리 존경하는 조희 대법원장님 하면서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좀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그런가 하면 그제 여당이 추진하려던 대통령 재판중지법에 대통령실이 어제 제동을 걸면서 이제 당정 엇박자 아니냐 이런 논란이 일고 있는데 원내대표를 역임했던 박홍근 의원이 민주당 내 다소 성급하고 오락가락한 대응 과정이 세련되지 않았다. 대통령실과의 불통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하면서 사실상 이 엇박자를 인정하는 듯한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오늘 월요일까지 대통령실과 당 지도부 간에 있었던 이 엇박자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저간의 쭉 사정을 보면 이게 6월 3일 날 대통령 선거가 있고 6월 4일 오전 당선 확정 이후 그 직후부터 진행적인 재판의 문제가 계속 언론을 통해서 제기되고 있었고 재판 정지 문제가 제기될 때 그때 이미 법안은 마련돼 있었습니다. 그 통과 여부에 대해서 계속 검토하고 있을 때 그때 각급 법원에서 재판을 정지시켰고 당시 이재명 대통령 분명하게 이 재판 정지법, 이 중지법 처리는 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입장을 전해온 바가 있어서 대통령의 실의 입장은 그리고 대통령의 입장은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상황, 특히 지난 금요일 대장동 일당에 대한 재판 결과가 나오면서 국민의힘이 재판 재개 요구나 이 주장을 계속하고 있었고 그 직전에 있었던 서울 고등법원 국감에서 고등법원장이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흘리면서 이게 좀 불안하다. 이게 대통령이 흔들리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당내 있었습니다.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통령 뜻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지난 일요일 발표,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재판중지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내기 전에 충분한 소통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게 부족했던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훈식 그 비서실장의 브리핑에서 이 부분 대통령을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라는 직접 언급은 민주당의 지도부를 언급했다기보다는 대통령의 입장을 확고하고 굳이 법률을 통해서 정지시켜도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정치적 쟁점으로 삼아서 공격하는 야당 태도까지 비판했다고 보여집니다. 이 문제는 더 이상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확인한 것으로 봅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보일 수 있는 이런 장면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세요? 지금 보는 곳이 다르죠. 지금 한 몸인데 보는 것이 서로 다른 곳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청래 당대표는요, 지금 내년 지방선거를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 지금 지지율을 보고 있는 겁니다. 지지율이 이제 숫자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지금 상당히 지금 초반보다 많이 떨어진 상황이거든요. 이걸 빨리 반전을 시키고 싶은데, 반등을 시키고 싶은데 에이펙을 나름대로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적은 수치밖에 반등을 못했었어요. 거기에 오는 조바심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이펙에 대한 성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국민들에게 각인이 되고 전파되는 시간을 벌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미리 미처 전파되기도 전에 정청래 당대표가 민주당에서 재판 중지법을 꺼내들면 모든 이슈가 블랙홀처럼 다 빠져들거든요. 재판 중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이 뉴스로 다 도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마 언짢아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정청래 당대표는 어쨌든 간에 본인이 강성 지지층들이 원하는 목소리를 대신 실현을 해가지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압도적 승리를 해야 될 과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내년에 당대표를 연임하고 당대표를 연임해서 총선 공천권을 행사해서 본인을 중심으로 한 친위 세력을 당을 재편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본인이 명실상부한 공식적인 대권주자가 될 수 있는데 그 생각에 빠졌다 보니까 어쨌든 강성 지지층이 원하는 그런 목소리를 계속 의식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고 또 하나 지금 대통령실은요 지금 본인이 무죄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5개 재판 다 무죄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재판 중지법을 발의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무죄라고 주자면 당당히 재판을 받아가지고 무죄 확정 판결을 받으면 되지 왜 재판을 중지법을 만들어서 무리해서 하느냐라는 그런 또 논란이 있는 거거든요. 아마 거기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그래 봅니다. 네, 그런가 하면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YTN 라디오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이 재개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발언을 해서 또 논란이 되고 있네요. 망상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그런 상상을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모셨던 윤석열 대통령이 그럴 수 있다라고 본인이 생각 못했을 수도 있지만 이미 작년 7월부터 민주당에서는 계엄의 위험성을 경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도 한동훈 대표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일거에 일축하지 않았습니까? 본인이 가장 가까이 있었고 잘 알던 윤석열 전 대통령은 그렇게 모르면서 이렇게 공개돼 있고 지금 대통령으로서 행보를 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을 알면서 어떻게 계엄이란 말을 입에 담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계엄이란 말은 누가 담든 그 대상이 누구이든 언급하는 것 자체로 국민들에게 상당한 트라우마입니다. 계엄을 정치적 용어로 자꾸 사용하시는 걸 자제하셨으면 좋겠고요. 계엄의 문제는 이번 특검에서 하고 있는 내란 수사와 재판으로서 끝나고 책임을 묻고 국민들의 머릿속에 우리의 헌정 질서 속에서 완전히 지워져야 될 용어입니다. 정치적으로 남용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죠. 조기현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잡기 위해 김장 재료 공급을 늘리고 할인 행사를 확대해 대응에 나섰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는 소비자들, 최근 오른 물가를 실감합니다. 감값이나 귤값은 그래도 많이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사과는 여전히 비싼 것 같아요.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4%를 기록하며 1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8월 1.7%로 잠시 둔화했지만 9월 다시 2.1%로 오르며 오름세로 전환했습니다. 특히 외식 제외 개인 서비스가 3.6% 올라 전체 물가의 0.72%포인트를 끌어올렸는데 10월 추석 연휴에 콘도 이용료, 승용차 임대료, 해외 단체 여행비 등이 크게 올랐습니다. 한국은행은 긴 추석 연휴로 여행 수요가 급증하면서 관련 서비스 가격이 오르자 상승폭이 일시적으로 확대됐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연말과 연초에는 물가가 2% 안팎으로 다시 안정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기상 악화로 공급이 줄면서 농수산물 가격 상승세는 심상치 않습니다. 농축수산물도 3.1%나 올랐습니다. 특히 찹쌀이 45%, 사과도 21% 넘게 오르며 물가의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김장철을 앞두고 농수산물 가격이 들썩이자 정부가 배추 36,500톤과 무 11,000톤을 비롯해 고추, 마늘, 양파 1,000일염 등 5,000톤을 추가로 방출하기로 했습니다. 또 할인 지원을 강화해 김장재료 가격을 낮춘다는 계획입니다. 김장철 할인 행사에 역대 최대 규모인 500억 원을 투입하여 김장 채소와 새우젓, 돼지고기 등을 최대 50%까지 할인합니다. 정부가 대규모 할인 행사로 물가 부담을 낮추겠다고 밝혔지만 공급 부족 원인은 단기간 해소되기 어려워 서민 장바구니 부담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오는 13일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치르는 수험생은 오전 8시 10분까지 시험장 교실에 들어가야 합니다. 모두 시험 전날 예비 소집에 참석해 수험표를 받아야 하고 시험 당일에는 수험표와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다만 모바일 신분증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주 방한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기 위해서 계속 러브콜을 보냈지만 결국 만나지 못하고 돌아간 트럼프 미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기 위해 다시 돌아오겠다고 말했는데요. 우리 국정원은 내년 3월 한미 훈련 이후에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북미 대화에 의지를 보이고 있고 북미 회동 대비 동향이 확인됐다는 겁니다. 예, 또 에이펙 직전에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러시아를 찾았죠. 최선희 외무상의 방러도 막판까지 고심한 정황들이 포착됐다고 국정원은 밝혔습니다. 또 김정은에 대한 건강에 대한 보고도 있었는데요. 고혈압 가능성이 낮아진 것 같다. 건강 이상이 없다는 점도 국정원이 오늘 정보위 국정감사에서 비공개로 보고를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년의 늦가을 날씨를 회복했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서울 낮 기온이 18도, 광주 21도, 대구 19도까지 오르는 등 오늘보다도 기온이 더 오르면서 바깥 활동하기 더 좋겠습니다. 다만 아침, 저녁에는 다소 추운 만큼 옷차림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또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설이나 얼음이 관측되겠고 오전까지 내륙 곳곳에 안개가 매우 짙게 끼겠습니다.
해안에서는 대조기에 접어들면서 저지대 침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주 후반에도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금요일 밤에는 영동에, 주말 밤 사이에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서울의 대표적인 도심 속 공원인 청계천 일대에서 1급 발암물질인 성면 조각이 다수 발견됐습니다. YTN 취재진이 청계천 산책로에서 성면을 함유한 인조 슬레이트 조각들을 채집해서 분석을 의뢰했는데요. 법정 기준치의 최대 11배에 이르는 성면이 들어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영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청계천 산책길에 부모 손을 잡은 아이가 지나고 운동 나온 시민들이 뛰어다닙니다. 그런데 이들이 오가는 길 바로 옆에 손가락 크기의 회색 조각들이 보입니다. 과거 건물 지붕 등에 쓰였던 인조 슬레이트 조각으로 여기 포함된 성면이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되면서 10여 년 전부터는 사용이 전면 금지됐습니다. 가벼운 성면 섬유 입자가 공기 중에 떠다니다 인체에 쌓이면 거의 배출되지 않고 암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인데 이런 이유로 성면은 죽음의 먼지로도 불립니다. 실제로 YTN 취재진이 청계천 산책길 주변에서 주운 인조 슬레이트 조각 3개를 전문 기관에 의뢰해 분석해보니 과거 건축자재에 널리 쓰였던 백성면이 각각 9%에서 최대 11% 함유돼 있었습니다. 3개의 슬레이트 시루에는 백성면이 모두 검출되었고요. 1%가 넘다고 판단되었을 때 저희가 시야평가법으로 통해서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성면이 1% 이상 들어있는 물질의 제조와 수입 등을 금지하고 있는데 법정 기준치의 최대 11배에 달하는 성면이 검출된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기준치 넘는 성면을 포함한 슬레이트가 산책길 곳곳에 방치돼 있다는 겁니다. 청계천 주변에서 직접 주운 슬레이트 조각입니다. 얼핏 보면 그냥 돌멩이처럼 보이는데요. 부서진 단면에 이렇게 하얀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모두 성면입니다. YTN은 한국성면건축물안전관리협회의 도움을 받아 청계천 산책길에서 성면을 함유한 인조 슬레이트 조각이 발견된 위치를 지도에 표시해봤습니다. 종로에서 성동까지 11km 가까운 청계천 전체 구간 가운데 4km 넘는 구간에 걸쳐 40개 가까운 성면 조각이 발견됐습니다. 성면 함유량은 8에서 15%에 달했습니다. 이런 산책로에 슬레이트 조각이 있을 거라고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지정 폐기물이 널브러져 있다. 이것은 문제가 심각한 것이죠. 청계천 관리 주체인 서울시가 관련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성면 조각의 빠른 수거와 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청계천 산책로에서 성면 조각이 대거 발견됐다는 소식에 서울시설공단에서 현장 합동 조사에 나섰습니다. 현재 상황과 위험도를 면밀하게 조사하겠다는 건데 이미 본격적인 점검이 3주 이상 미뤄진 상황이라 시민 안전을 위한 철저한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어서 양동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청계천 주변에 비닐장갑을 끼고 모인 사람들이 풀숲에서 인조 슬레이트 조각을 골라내 봉투에 담습니다. 서울시설공단 청계천관리처와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청계천 주변에서 발견되는 성면 함유 슬레이트 조각에 대한 합동조사를 벌였습니다. 앞서 YTN과 한국성면건축물안전관리협회는 청계천 산책로 주변에서 성면이 들어있는 슬레이트 조각 40개를 수거했는데 얼마나 더 많은 조각이 방치돼 있는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청계천 전체 구간에 대한 정밀 점검과 빠른 처리가 시급하다고 강조합니다. 접근하지 못하게 어쨌든
불이라도 치든지 한 다음에 그거보다도 이제 빨리 회수해서 매몰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조치 과정에서도 주의를 당부했는데 미세한 성면가루가 주변에 흩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산책로에 있는 것은 들어 담다가 보면은 날아오르거든. 날아오르면 시민들 코에 또 들어가요. 그래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특히 성면 함유 슬레이트가 있던 곳 주변 공기가 오염됐는지도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펌프를 이용해서요, 공기를 갖다가 채집해서 거기에 얼만큼 성면 입자가 나왔는지 카운트를 하는 거죠. 앞서 지난달 1일 청계천 주변에서 성면 슬레이트가 발견됐다는 사실이 환경단체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다음 날 서울시 측은 현장 조사를 통해 의심 물체 2조각을 발견해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하지만 청계천 전체에 대한 본격적인 점검은 지난달 24일이 돼서야 시작됐고 그 사이에도 곳곳에서 성면 슬레이트 조각 수십 개가 발견됐습니다. 서울시 대응이 늦은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시에서는 제초 작업을 통해 남아있는 성면 슬레이트를 철저히 회수하고 전문기관과 협의해 위험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청계천이 쾌적하게 관리되도록 수시로 점검하고 정비를 해서 문제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뒤늦게 철저한 조사를 약속한 서울시, 시민 불안을 달랠 수 있는 충분한 조치가 진행되는지는 계속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국회를 찾아 새 정부가 처음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본회의장에서 진행한 연설에서 올해보다 8.1% 늘어난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중점 방향을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올해 예산보다 3배 이상 늘어난 10조 1천억 원을 편성했다며 AI 시대를 열기 위한 성장의 토대를 단단히 다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국회를 찾은 이재명 대통령과 만난 뒤 기분 좋은 덕담을 나눴다며 갈등설 진화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추진 하루 만에 제동이 걸린 재판 중지법을 두고 당 안팎 여지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야심차게 추진한 재판중지법이 용산 제동에 막혀 백지화된 다음 날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 왔습니다. 네, 대표님 애쓰십니다. 대통령을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라는 강력한 경고에 이른바 명청 갈등설까지 불거진 상황에서 둘은 반갑게 손을 맞잡았습니다. 하지만 집권 여당이 이달 안에 법안을 처리한다고 했다가 24시간 만에 철회한 웃지 못할 해프닝을 두고 여지는 이어졌습니다. 재판중지법 철회됐는데 이에 관련해서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립니다. 네. 어이구 다칩니다. 어이구. 결국 대통령이 직접 행동에 나섰는데 정청래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까지 비공개 3자 회동을 25분간 진행했습니다. 정 대표는 그냥 웃고 좋은 얘기만 했다. 대통령을 만나면 서로 기분이 좋고 특히 에이펙을 성공해 분위기가 너무 좋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SNS엔 오늘의 포토제닉이라며 대통령과 손잡은 사진도 올렸습니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도 재판중지법을 둘러싼 당과 대통령실의 엇박자 논란을 두고 몇몇이 추진했다는 취지로 진화에 나섰습니다. 우리 당에서 추진하겠다, 언제 통과시키겠다 이런 것들이 논의된 적이 없거든요. 하지만 물밑에선 당이 매번 고춧가루 뿌리는 역할을 해 대통령도 언짢을 수 있다거나 지금은 에이펙의 시간인 만큼 정치적 사안을 화두로 꺼내는 건 자제했어야 했다는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게다가 재판중지법을 일단 처리하자는 돌출 발언도 나와 불씨가 완전히 꺼진 건 아니란 시각도 있습니다. 계속 물고 늘어진다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통과시키자라고 또 주장을.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결백하다면 법정에서 떳떳이 밝히라고 촉구했고 나아가 대통령이 본인 재판을 위해 입법에 개입하는 쿠데타라고도 지적했습니다. 재판중지법을 만든다는 발상도 개탄스러운데 그 법을 피고인과 조율했다니 이것이 과연 나라입니까? 민주당은 정청래 대표가 자기 정치를 한다는 뒷말에 선을 그으며 이게 바로 민주주의라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잊을만 하면 반복되는 당정 엇박자 논란에 사법개혁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미 연방대법원이 현지 시간 내일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가 적법한지를 따지는 본격 심리에 착수합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는데요. 대법원 심리를 앞두고 역시 같은 판결을 요구하는 의견서가 많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투건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에 맞서 소송을 낸 미국 중소기업 가운데 한 곳입니다. 1심과 2심에선 위법이라는 판단을 얻어냈지만 예상대로 공은 연방대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We knew that it was going to be reach different levels of the court system and ultimately reach the Supreme Court. 현지 시각 5일 시작되는 구두 변론의 최대 쟁점은 대통령이 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입니다. 또 대규모 무역 적자가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하는지를 놓고도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심리를 앞두고 대법원에는 위법 판결을 촉구하는 의견서가 40건 정도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최대 경제단체인 상공회의소는 미국 기업들이 이미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겪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반면 관세를 옹호하는 의견서는 10건 미만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대법관 9명 가운데 6명이 보수 성향으로 분류돼 결과를 예단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라는 무기가 없어지면 미국이 제3세계 수준으로 전락할 수 있다며 대법원을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The national security of our country is at stake. It's the biggest, I think it's one of the biggest decisions in the history of the Supreme Court. 트럼프 행정부가 패소할 경우 지금까지 걷어들인 900억 달러의 관세 가운데 상당액을 환급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품목별 관세의 근거가 된 무역확장법 232조나 무역법 301조를 이용해 관세 전쟁은 계속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세 부과 절차가 까다로워지고 국내외로 반발이 더욱 거세지면서 경제 전략이 근본적으로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유투관입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이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도입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제57차 한미 안보협의회가 끝난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한 걸 다시 한번 확인해드린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당연히 군은 최선을 다해 적극 지원하고 핵 추진 잠수함과 관련한 국무부와 에너지부 등 다른 기관도 계속해서 긴밀하게 협조하게 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방부 원종대 자원관리실장은 국무회의에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탑재될 원자로와 무장체계 등 핵심 기술은 이미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원 실장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에서 핵심 난제였던 연료 확보에 관한 한미 간 협의가 진전돼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여건이 마련됐다며 이같이 보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확보한 핵심 기술과 국가 역량을 결집하면 우리 기술로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재작년 경북 봉화군의 아연 재련소에서 가스 중독으로 협력업체 노동자 1명이 숨졌는데요. 원청기업 영풍의 당시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김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3년 12월 영풍 석포재련소에서 작업했던 협력업체 노동자 4명이 쓰러졌습니다. 이 중 1명은 끝내 숨졌는데 몸에서는 맹독인 비소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재련 과정에 문제가 생겨 누출된 삼수소와 비소, 이른바 아르신가스가 원인이었습니다. 검찰은 원청기업 영풍의 안전관리 소홀로 사고가 났다고 판단하고 박영민 당시 대표이사와 배상윤 재련소장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23명이 숨진 아리셀 참사에 이어 협력업체 노동자 사망 사건으로 원청 대표가 구속된 두 번째 사례였습니다. 재판 끝에 나온 법원의 판단은 유죄였습니다. 아르신가스 측정기가 울리는데도 신뢰성이 낮다며 무시했고 그 사이 노동자들은 방진 마스크만 쓰고 작업하다 사고가 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표와 배 전 소장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과실로 작업자가 숨져 책임이 무겁지만 나름대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했고 유가족과도 합의해 용서받은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기소된 임직원 등 8명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영풍 법인에는 벌금 2억 원이 내려졌습니다. 선고를 마친 박 전 대표는 유가족에게 사죄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공장에서 40년 동안 일하던 분이었거든요. 협력업체지만은 그 가족들에게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지난 7월 장시간 근로로 직원이 숨졌다는 의혹이 제기된 런던 베이글 뮤지엄에 대해 정부가 전 계열사로 근로 감독을 확대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숨진 직원이 근무했던 인천점과 본사에서 설문조사와 면담을 진행하는 과정에 일부 법 위반 정황이 확인돼 감독 범위를 넓혔다고 밝혔습니다. 또 장시간 근로 여부와 휴가 휴일이 적정하게 부여됐는지 확인하고 최근 3년여간 산재가 63건 승인된 만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도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피싱 범죄 조직의 총책과 일당 120여 명이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한국인 피해만 400억 원을 넘는데요. 범죄 단지에 감금됐다 탈출한 조직원의 제보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표정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두꺼운 외투 차림의 남성에게 경찰 수사관이 수갑을 채웁니다. 집안 금고에서는 5만 원권 뭉칫돈과 대포폰, 통장이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지난 1월 수도권 아파트에 숨어있던 캄보디아 피싱 범죄 조직 총책 50대 A씨가 체포되는 모습입니다. A씨가 이끈 조직은 지난해 1월부터 10개월 동안 캄보디아 현지에 거점을 두고 SNS로 투자 리딩과 연애 빙자 사기 등 각종 피싱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국내 피해자만 220여 명, 422억 원에 달하는데 지난해 7월 범죄 단지에 감금됐다가 탈출한 대포통장 모집책의 제보로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A씨 조직은 직접 사기를 치는 콜센터부터 자금 세탁팀까지 범행 단계별로 팀을 나누어 조직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직접 사기를 치는 콜센터는 허위 투자 사이트나 모바일 앱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했고 빼돌린 돈은 대포통장을 통해 가상자산과 상품권 등으로 현금화됐습니다. 특히 주요 직책의 친형과 조카를 안치고 범죄 수익은 피해 구제가 어려운 청각장애인 명의 통장을 이용하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경찰은 주요 조직원 41명 가운데 26명을 검거해 검찰에 넘기고 범행에 쓰일 걸 알면서도 대포통장을 제공한 103명은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캄보디아에 체류 중인 나머지 조직원 15명에 대해 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리고 400억 원 넘는 범죄 수익의 소재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YTN 표정호입니다. 프린스그룹이나 북한 등 불법 자금의 세탁 창구로 알려진 캄보디아 후이원 그룹과 같은 명칭의 환전소가 서울 대림동에서 운영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해당 환전소 대표가 수십 차례 캄보디아를 드나들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YTN 취재 결과 한국인 조모 씨는 지난 2020년 11월부터 3년 8개월 동안 서울 대림동에서 후이원 환전소를 운영했던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 기간 조 씨는 캄보디아로 수십 차례 출국했고 국내에 머문 기간은 1년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월 충주 지진 때 새벽 시간에 올린 재난 문자에 깜짝 놀란 분들 많죠. 당시 진동이 거의 없었던 지역까지 경보음이 울리면서 혼란이 컸는데요. 앞으로는 실제 지역별 흔들림 강도에 맞춰서 재난 문자 발송 기준을 개선하고 전달 속도도 더 빨라집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어두운 새벽, 충주 한 시골 마을의 CCTV 화면이 갑자기 흔들립니다. 지난 2월 충주에서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했을 때입니다. 당시 지진 자동 분석 결과 규모가 4.2로 실제보다 크게 추정되면서 수도권 등 진동이 거의 없던 지역까지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기존에는 진도가 5 이상으로 예상되면 진도 2 이상 지역에 알림을 동반한 긴급 재난 문자를 보내게 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불필요한 혼란을 일으켰다는 지적이 커지자 기상청은 앞으로 진도 3 이상 지역에는 긴급 재난 문자를 보내고 진도 2 이상 지역에는 경보음이 없는 안전 안내 문자만 발송하기로 했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초기 지진 규모 자동 분석에 있어서 정확도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진 재난 문자를 발송을 하더라도 소수의 사람들만 느낄 수 있는 진도 2 예상 지역은 알림음이 없는 안전 안내 문자로 별도 발송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는 지진이 나면 기존보다 최대 5초 더 빨리, 즉 발생 3에서 5초 안에 국민에게 알릴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은 지진 발생지 주변 4개 지진계의 신호를 분석했지만 앞으로는 절반인 2개만으로도 판단할 수 있어 한층 빨라지는 겁니다. 지진 해일이 일어날 때도 1시간마다 수위 변동 정보를 제공하고 파고가 특보 수준에 미치지 않아도 재난 문자나 안전 문자가 발송됩니다. 기상청은 지진은 예고 없이 발생하는 만큼 더욱 빠르고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엔비디아 젠슨 황 최고 경영자가 방문한 뒤에 깐부치킨 매장에 손님이 몰리면서 일부 매장은 영업을 일시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깐부치킨 본사는 갑작스러운 수요 급증으로 닭 공급이 부족해서 용인 본점을 포함한 14곳 직영점의 영업을 일시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황 CEO가 방문했던 서울 삼성점은 젠슨 황이 앉았던 자리에 앉아보려는 손님들이 이어지자 이용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빚을 내서 주식에 투자하는 비투를 두고 그동안 너무 나쁘게만 봤는데 레버리지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권 부위원장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서 청년층을 중심으로 비투가 늘어나는 상황과 관련해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다만 적정한 수준의 포트폴리오를 관리하고 위험을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김용남 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사망 소식을 전한 가운데 정부가 정동영 통일부 장관 명의로 조의를 표명했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 발표한 조의문에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북측 관계자 여러분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애도의 뜻을 표했습니다. 이어서 김 전 위원장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북측 대표단을 이끌고 박람회에서 남북 대화의 물꼬를 트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사망한 김용남 전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조문을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박 의원은 오늘 SNS를 통해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게 뜻을 전했고 이종석 국정원장에게도 요청할 예정이라며 정부와 북한 모두 자신의 요청을 받아들일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했습니다. 최상병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8일 소환 조사를 받으라며 두 번째 출석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특검은 여러 차례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는데요.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번 조사로 충분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신규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상병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8일 오전 10시 특검에 나오라며 출석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지난달 23일 한 차례 소환 조사가 무산된 뒤 이뤄진 두 번째 출석 요구입니다. 앞서 변호인단의 재판 일정으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었는데 특검은 변호인단이 조사 날짜로 토요일을 언급한 점을 고려해 8일로 날짜를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수사 외압과 은폐, 구명로비 등 수사 대상 의혹 전반에 걸쳐 정점으로 지목되고 있는 만큼 특검은 반드시 대면으로 조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왔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특검의 주요 수사 대상 사건인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이종섭 전 장관 호주대사 도피와 관련하여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진 인물로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반드시 조사해야 할 핵심 피의자입니다. 특검은 조사할 내용이 많을 거로 예상되는 만큼 조사가 여러 차례에 걸쳐 진행될 것 같다고도 언급했는데 윤 전 대통령 측은 일단 반발하는 모양새입니다. 한 차례 조사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사 횟수가 조율되지 않는다면 8일 출석을 거부할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특검은 이와 관련해 일단 8일 출석을 기다린다며 출석 요구 외에 구인장 발부 등 다른 방법은 시도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YTN 신기입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내란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불체포 특권 뒤에 숨지 않고 당당히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이미 국민께 불체포 특권 포기를 약속드렸고 이를 지키겠다며 당당하게 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특검이 다분히 정치적 접근에서 민주당의 주문에 따라 수사 결과를 꿰맞추려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이라는 미국 뉴욕시장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파격적인 공약으로 여론조사에서 줄곧 선두를 달리고 있는 민주당 조란 맘다니 후보의 당선 여부가 최대 관심인데 실제로 선거에서 이길 경우 미국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선중 기자입니다. 조란 맘다니가 당선되면 100여 년 만에 가장 어린 뉴욕시장이자 최초의 무슬림 시장이 탄생하게 됩니다. 34살의 맘다니는 인도계 무슬림으로 어린 시절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건너온 이민자 출신입니다. I will not change who I am, how I eat, or the faith that I am proud to call my own. But there is one thing that I will change. I will no longer look for myself in the shadows. I will find myself in the light. 주의원으로 시작해 정계에 입문한 지 이제 4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파격적인 공약으로 단숨에 전국적인 스타로 떠올랐습니다. 화려한 언변에 SNS를 활용한 입소문 마케팅이 더해지면서 지지층은 열광했습니다. Zoran's offering a fresh perspective. He has some nice policies that people seem to be into, and there's so many young people around here, and that's what they're sort of thirsting for. 트럼프 대통령의 위세에 짓눌려 있던 미국 민주당은 맘다니의 깜짝 등장으로 다시 활기를 찾고 있습니다. 당장 진보 진영의 대표 주자로 꼽히는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과 오카시오 크루테스 하원의원까지 거들고 나섰고 오바마 전 대통령도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A victory here in New York will give hope and inspiration to people throughout our country and throughout the world.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정부의 지원을 끊을 수 있다고 압박했지만 맘다니의 승리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전문가들은 결국 맘다니가 반트럼프 진영의 구심점 역할을 할 것이라며 미국 민주당은 맘다니 이전과 이후로 나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공기가 점점 차가워지고 일교차도 크게 벌어지면서 감기 등 호흡기 질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독감 환자 역시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독감을 예방하려면 무엇보다 손을 자주 꼼꼼히 씻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을 만지지 않는 것이 좋고요.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호흡기 환자와 접촉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침을 할 때는 꼭 옷소매나 휴지로 입과 코를 가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도 완연한 늦가을 날씨가 이어지면서 바깥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6도, 광주는 8도로 오늘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며 다소 춥겠지만 한낮에는 서울이 18도, 대구는 19도까지 오르며 온화함이 감돌겠습니다. 다만 기온이 오르는 만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집니다. 옷차림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펼쳐지겠습니다. 다만 오전까지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매우 짙게 끼겠고 서리가 내리거나 물이 어는 곳도 있겠습니다. 남은 한 주도 대체로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절기 입동인 금요일 밤에는 영동에, 주말 밤 사이에는 남부와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캔버스의 김수연, 윤수빈이었습니다. 오늘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